어서 오세요. 소설 낭독해 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단편 소설의 제목은 늦가을에 핀 붉은 장미.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이신 박종식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소설 속 화자인 선혜, 그리고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 강미선, 강미선의 남자친구 임선동, 이렇게 세 사람의 기구한 운명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늦가을에 핀 붉은 장미. 박종식. 간밤에 서리가 내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기운이 제법 쌀쌀하다. 엊그제가 푹푹 찌던 여름이었는데 가을이 다 지나가고 벌써 서리가 내리다니 왠지 모르게 세월의 덧없음이 기분을 침울하게 짓눌렀다. 아파트 앞 큰 항아리 화분에 국화들이 제철을 만나 한껏 뽐내는데 화단 안쪽에 잎을 거의 떨구고 앙상한 가지 끝에 장미꽃 한 송이가 진하게 붉은 빛을 뽐내며 실바람의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다. 늦가을 서리 속에 핀 빨간 장미. 화장 짙게 한 늙은 모녀처럼 측은지심이 들면서 자신의 나이 먹음을 되새겨본다.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이 나이에 상상도 못할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나는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 취업이라야 작은 개인회사 심부름하는, 즉 따로 맡은 일 없이 아무 일이나 그때그때 시키는 대로 일하는 자리였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하러 다니신다. 집안 형편에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친구 강미선은 대학 진학을 한 터여서 자주 만나지 못했으나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시간이 있을 때 가끔 만났지만 그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우위를 이어나갔다. 미선은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 남자친구 임선동은 성격이 활달하고 친절했다. 갸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준수한 청년이었다. 나는 임선동의 너무 튀지 않는 친절한 매너와 서글서글한 눈매에 은연중에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미선의 남자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마음속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거리를 두어야 했다. 임선동 또한 나를 만나고부터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외견상으로는 두 여인 모두에게 호감을 받은 인상이었으나 내게 더 친근감을 갖는 것 같았다. 미선과는 거의 날마다 학교에서 만나는 사이이니 나와 더 가까워질 수는 없었다. 선혜 씨는 휴가 안 가요? 만나자는 임선동 씨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인 고대 앞 고려다방에 들어서니 먼저 온 선동 씨가 어두컴컴한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면서 하는 말이었다. 일찍 오셨어요? 나는 아직 휴가 내지 못해요. 임 선생님은요? 그와 탁자를 마주하고 앉으면서 인사를 했다. 방학이지만 나도 한가하게 휴가를 갈 수 없어요. 차, 뭐로 하실래요? 그동안 미선과 함께 만날 때는 스스럼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단둘이 마주 앉고 보니 조금은 어색하고 분위기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율무차 할까요? 커피 하나, 율무차 하나 주세요. 선동 씨는 카운터를 향하여 차를 주문했다. 다방 안은 불빛이 밝지 않고 사람도 없어 조금은 음산한 기분이 들었으나 9월이 오면이라는 잔잔한 경음악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나는 무거운 분위기를 풀기 위하여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실내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선동 씨도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러는 사이 차가 나왔다. 커피는 어느 분이신가요? 하면서 종업원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있었다. 제가 커피요. 율무는 그쪽에. 좋은 시간 되세요. 종업원은 설탕 종지를 당겨놓고 슬리퍼를 소리나게 끌면서 물러갔다. 차를 마시면서도 별 말이 없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마시다 놓았다 하면서 조금씩 베어 마시고 있었다. 일요일에 무슨 일 있어요? 선동 씨가 입을 뗐다. 별로 할 일 없어요. 밀린 빨래나 하면서 푹 쉬려고 생각해요. 임 선생님은 뭐 하시나요? 나는 반쯤 마신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도 따로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는 바캉스를 떠났는데 집에 혼자 있자니 따분해서 하는 말이요. 그래서 하루 어디론가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혜 씨랑 함께 가려고 만나자 있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휴일은 무엇해요? 아무 말 없이 앉아있자니 너무 무료하고 또 선동 씨 혼자만 말을 하고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하면서 보조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 없어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해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혼자일 때는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책을 읽다가 낮잠을 자기도 하면서 지내요. 선혜 씨는 어떻게 지내요? 저도 그래요. 엄마가 일을 나가시니 빨래도 하고 집안을 치우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휴일이 더 바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 그랬군요. 별일 없으면 주말에 하루 같이 가까운 데로 야유회라도 갔으면 해서요. 시간 낼 수 있을까요? 그는 똑바로 바라보며 꼭 함께 하자는 눈빛으로 내게 무언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좋은 생각인데요. 하지만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나올 수 있어요. 성인인데도 어머님 승낙을 받아요? 하기야, 어머니에게 부탁 잘해봐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먼 곳으로 가면 엄마가 못 가게 해요. 나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친구들과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멀리 가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 자락 깔고 말했다.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어디가 갈 만한 곳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기차를 타고 좋은 데로 갔으면 하는데 선혜 씨가 어렵죠? 혼자 군담조로 말하면서 머릿속에서 장소를 찾느라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초점을 고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나 근교 가까운 곳으로 가죠. 서울 근교는 어디가 좋을까? 청평, 용문사? 도봉산 계곡? 시내버스가 자주 있는 도봉산 쪽으로 갈까요? 그래요. 그쪽으로 가다 시원한 계곡에서 이야기나 하면서 놀다 오게요. 음료수나 과일 등은 내가 준비할게요. 선혜 씨는 가벼운 차림으로 그냥 와요. 일요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9시까지 만나게요. 그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것처럼 치밀하게 당부했다. 일요일 9시 10분에 도봉산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우리는 몸을 실었다. 산자락에 들어서니 숲에서 풍겨오는 싱그러운 풀향과 청량한 바람이
이마에 땀은 물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찐득함도 씻어주어 몸이 훌쩍 날 듯 가벼워졌다. 정말 잘 나왔다 싶었다. 한참을 오르다 작은 개울가 한적한 곳에 자리를 폈다. 좁다란 소로인데도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 조용한 곳이 별로 없었다. 겨우 두 서넛이 앉을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자리가 있었다. 선동 씨는 배낭에서 돌돌 말아넣은 자리를 깔고 앉아 캔맥주와 마른 안주로 땅콩을 내놓았다.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나는 입만 가지고 따라와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미안하기는. 내가 다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걱정 말고 기분 좋게 놀다 갑시다. 점심도 김밥으로 준비했어요. 그는 캔을 열어 권하면서 편하게 놀다 가자고 했다. 시간을 내서 등산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날씨가 워낙 더워 그냥 그늘에서 쉬기로 했다. 술을 못 마시는데 이렇게 한 캔을 다 줘요? 컵 있으면 반 잔만 따라주세요. 분위기를 맞추기에 입만 댈게요. 맥주는 괜찮아요. 그리고 밖에 시원한 그늘에서 마시면 취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질게. 오늘은 마셔요. 그는 잔을 놓지 말고 꼭 마시라고 강하게 권했다. 그가 권하여 캔을 입에 대니 시원한 맛에 몸이 오싹했다. 캔을 기울여 입에 부으니 톡 쏘는 맛이 혀끝을 스쳐 목구멍을 지나 가슴속까지 내려가며 갈증과 더위를 함께 씻어주었다. 그동안 미선과 여러 번 함께 만났을 때는 미선이 있어서 별로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야외로 나와 단둘이 만나니 조심스러웠다. 이런 야유에 나와 봤어요? 나다니지 못했어요. 오늘은 어때요? 난 기분이 좋은데. 모처럼 나오니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미선이하고는 자주 다녔죠? 미선이 알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인데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그럴 거 없어요. 미선 씨는 더 좋은 데로 놀러 가지 않았어요? 조금 배가 아파서 근교라도 나오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선혜 씨하고 단둘이 이런 자리 마련하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되었네요. 그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을 털어놨다. 저도 기분 좋아요. 미안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선혜 씨가 함께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회가 되면 이런 시간 자주 갖고 싶은데. 나도 좋아요. 하지만 미선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만나요? 그래서는 안 돼요. 괜찮아요. 미선은 미선이고 선혜는 선혜잖아요. 나 솔직히 선혜 씨 좋아해요. 그래선 안 돼요. 나도 선동 씨 좋아하지만 사람이 도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선혜 씨가 나를 싫어하면 모를까. 싫어하긴 왜 싫어해요. 하지만 미선이 체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다 미선이 알게 되면 나하고 의절한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나도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깊이 사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의 말대로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리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알겠어요. 우리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냅시다. 이야기 더 하다가는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어요. 우리는 그가 싸온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가 서산에 걸터앉기 시작했다. 술이 거나하게 올라오면서 그는 나에게 은밀한 것을 요구했다. 키스. 나는 거절했다.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하고 냉랭해져 더는 있을 수 없었다. 속으로는 아쉬워하면서도 차마 거기까지 나갈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은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루의 즐거운 나들이를 그르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날 야유회를 끝으로 그와 단둘이 만나는 일은 없었다. 아쉬움이 오래 머릿속에 따리를 틀고 앉아 그리움으로 응고되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선동 씨는 곧바로 한전에 입사해 평택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미성과 선동 씨는 결혼하여 평택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그들이 결혼하면서 나와는 거리상으로나 정신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끔 전화로 근황을 물으면서 지냈으나 서로 얼굴 볼 기회가 적어지면서 해가 갈수록 멀어졌다. 나는 그들이 떠나고 나니 오히려 편하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까이 없으니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 허전하고 세상에 나 혼자 소외된 채 방치되어 있는 심정이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아야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 같았다.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주선하고 있었다. 나 스스로 상대를 찾는다는 것은 관연한 여자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사이 어머니께서도 서둘렀다. 지인을 통해서 소개가 들어와 첫 만남을 가졌다. 작은 중소기업의 대리로 나보다 3살 위인 청년이었다.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로 시간 맞추어 나갔다. 크지 않는 회사에 현장 일을 하는 사람으로의 태가 숨김없이 내보였다. 첫인상이 마뜩잖았다. 우선 복장을 최소한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 일터인데 바지는 청바지에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다. 점퍼 색상이 오래 입어 빛이 바랜 듯 검정색이 부분 회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작업장에서 그대로 온 차림이었다. 몸에 체화된 검소함과 순수함이 곱게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 하나만 봐도 그의 성품을 알 것 같았다. 말을 걸어보기 전에 첫인상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 마주 앉기도 싫었다. 차를 마시면서 몇 마디 말을 나누는데 좋지 않은 첫인상 때문인지 목소리조차 걸려 목 안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일어나 버렸다. 그는 미련이 있는 듯 한사코 시간을 오래 끌려 했으나 나는 좌불안석이었다. 다른 일정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다. 그 뒤로도 다른 사람 서너 명을 봤으나 번번이 눈에 차지 않아 없던 일로 하고 말았다. 눈에 마가 끼었다고나 할까. 그때마다 임선동 씨가 눈에 아른거려 비교되며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 그렇게 미팅에 실패하고는 결혼도 그만두어야 했다. 부모님이 무척 아쉬워했으나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았다. 결혼을 포기하고 더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가 불편하여 부모님 슬하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결혼 정년기가 넘은 노처녀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부모님에게 큰 짐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원룸을 얻어 분가했다. 부모님은 혼자 나간다고 하니 어서 결혼이나 하라고 매달리며 졸랐다.
그러나 결혼은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선동 씨가 환영으로 떠올라 정신이 혼미해졌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동 씨를 지우려 해도 그럴수록 더욱 또렷하게 어른거리니 다른 사람이 보일 리 없었다. 미선의 결혼 생활은 넉넉한 편이었으나 정신적으로는 피로감을 피할 수 없었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전업주부로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하는 것이 고통이었다. 감옥살이와 다름없는 수인의 생활인 것이다. 취미 생활은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기회도 얻을 수 없었다. 거기에 더하여 남편은 지나치리만큼 직장에 충실하여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으니 불만이 쌓여갔다. 마침내 그 불만이 폭발하여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주기적으로 어떤 패턴을 갖고 일어나는 불화로 부부 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었다. 오직 자식을 키우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불편한 관계에서도 부부 생활은 0이 되었다. 그나마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여 그곳으로 위안을 삼으며 자식 교육에 전념하면서 자신은 잊은 채 살아왔다. 한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서울의 자그마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선동 씨가 서울에 가까워진 수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출퇴근도 할 수 있어 좋았다. 서울로 이사한 뒤부터 미선은 시간 여유가 생겼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사 도우미까지 두었으니 자기 실현을 위하여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선동 씨도 미선의 외부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부부간 이해폭이 넓어져 가정의 화목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중년줄에 들어서면서 서로서로의 귀함을 알게 되어 신혼 같은 분위기가 살아난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휴일 교회로 바람 쐬러 가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그런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승용차를 갖게 되니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나 나갈 수 있었다. 세상살이가 무상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호사다마란 말도 있다. 새해 연휴를 맞아 강원도 동해안 겨울바다 구경을 나갔다. 강릉에서 2박하며 즐기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골 정취를 느끼고자 고속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대관령 옛길을 넘어오는데 하늘이 시기한 것일까? 갑자기 눈이 퍼부었다. 눈이 쌓이면서 미끄러워 진땀이 나는데 차선조차 보이지 않아 운전이 대단히 어려웠다. 멈춰 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다. 험준한 산속 인적 하나 보이지 않는 고립무원의 산길이었다. 그렇다고 눈이 그치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서행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눈이 많이 쌓이면서 범퍼에 채여 차가 나가기 어려운데 차선조차 구분할 수가 없었다. 주의를 한다고 했지만 가드레일도 없어 차가 도로 밖으로 나가 추락하면서 뒤집혀 그대로 압사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다행히 뒤따라온 차가 있어 즉시 신고해 주었다. 마침 폭설이 내려 그에 대비한 구조차가 가까이 있어 곧바로 달려와 차를 끌어올리고 차 속에 갇혀있던 임선동 내외를 구조할 수 있었다. 사경에서 빠져나온 미선은 다리와 팔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임선동은 핸들과 천정 사이에 끼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이다.
출혈이 심하고 의식불명 상태였다. 구급차로 강릉으로 되돌아가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선동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차는 폐차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대형 사고였다. 뇌수술하고 10여일 만에 움직임을 보였다. 병원 측에서 살아날 가망을 50% 정도 예상했는데 천만 다행이라고 할까. 수족을 움직여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강릉에서 어느 정도 외상치료가 끝나 서울로 이송되어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선동 씨는 6개월이 넘어서야 더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퇴원하게 되었다. 그는 퇴원할 때까지 기억상실증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린 것이다. 말은 못해도 정신만 돌아오면 글로 써서라도 의사소통이 되련만 숨만 쉴 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거기에 더하여 허벅지 골절상으로 절단은 하지 않았으나 신경이 마비되어 서지도 못했다. 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었다. 안 될 말로 차라리 죽는 것이 고생은 안 할 것이다. 본인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간병인 고생을 어이하랴. 미선은 젊어서 이후로 부부라고 깊은 애정으로 살아오지 못하다가 이제 막 서로 귀한 줄 알고 말년의 늦사랑을 누리려는데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버려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살 비비며 살아온 남편인데 자기 몸 괴로운 것만 생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들어주었다. 고난의 삶이 5년이 넘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고 간호했지만 고생한 보람 없이 남편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침대며 침구가 엉망진창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밤새 누워서 대소변을 보고 뒹굴며 뭉개나서 변 범벅이 되어 있다. 애들 같으면 야단을 치며 엉덩이라도 때려주지만 명색이 남편이고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탓해서 무엇하랴. 구린내로 집안 전체가 코를 두를 수가 없으나 눈물을 머금고 침대며 이불 그리고 옷까지 깨끗하게 새로 갈아주어야 했다. 남편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아무 일 없는 듯 태어냈다. 대변이 마려우면 소리라도 해야지. 이게 뭐예요? 속상해 죽겠네. 미선은 때리는 신용으로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나무랐다. 남편은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다. 야단을 치고 나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정상일 때는 지나치리만큼 정갈한 사람이 아니던가. 정신줄을 놔버린 사람을 나무라면 무엇해. 사고 이후 소득 한 푼 없이 병원비와 남편 수발에 드는 비용으로 그동안 절약하여 모은 돈과 퇴직금조차 거의 바닥이 났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 집이다. 부자촌으로 알려진 강남 도곡동 32평 아파트에 사는데 서울 어느 곳보다 집값이 비싸다. 집을 낮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 집을 팔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24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강남의 집값이 워낙 고가여서 작은 집이지만
집을 사고 남은 돈이 상당해서 당분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미선이 우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 도시란 곳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간들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 혼자 감내해야 하는 각박한 사회다.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것이다. 미선이 너무 좋아했다. 미선은 이사를 끝내고 나를 정식으로 초청해 주었다. 나는 10개들이 화장지 한 뭉치를 사들고 찾아갔다. 살림에 요긴한 물품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생활이 넉넉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어 우선 화장지만 가지고 간 것이다.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서 와. 아직 정리를 다 하지 못하여 집이 엉망이야. 우선 친구가 어서 보고 싶어 초청했으니 그리하라. 음식도 준비 안 했네. 미안해. 미선은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심정에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었던 것이다. 아니야. 나도 친구가 우리 아파트로 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사 오는 날 와서 도와줘야 하는데 일이 있어서 못 왔어. 미안해. 그런데 선동 씨는 어때? 많이 좋아졌지? 나는 이사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선동 씨가 궁금했다. 또한 가구 등이 생각보다 너무 초라하여 의외라는 의문이 들었다. 나아지기는 뭐 방에 있어. 미선은 짧게 대답했다. 미선의 눈빛으로 봐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굳이 만나보자고 하기가 민망했다. 그런데 차를 마시고 미선이 안방으로 안내해 들어갔다. 선동 씨는 송장처럼 침대에 누워서 멀뚱멀뚱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거리기만 하지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실큼한 생각이 들었다. 준수한 얼굴이라서 곱게 나이 먹어가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 몰골은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다. 헬스칸 얼굴에 말을 못하고 입만 달싹거려 보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했다.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혼이 나간 멍한 눈빛이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다 까먹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 처음에는 치료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요새 조금 좋아지는 것도 같은데 귀가 좀 열린 것 같아. 뭐라고 하면 들리는지 반응을 하거든. 그래, 나는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친구. 고생이 너무 많겠다. 불쌍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었다. 돌아오려는데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해도 그냥 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선동 씨 방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데 손을 움직였다. 나는 손을 쓰다듬으면서 왜 이러고 누워있어요. 어서 일어나야지요. 나 알아보겠어요? 하고 물으니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큰 눈물방울이 주르르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면서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애석함을 남겨놓고 아쉬움에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뒷걸음질로 물러나왔다. 그 뒤로 자주 가서 미선을 위로도 하고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해야 하는데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 자주 찾아가지 못했다. 미선이 가끔 찾아와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내가 다녀간 뒤로 조금 달라지는 눈빛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차츰 차도가 있어 보인다고 미선이 좋아했다. 미선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오고 3년이 넘었다. 복더위가 지나면서 창문으로 넘어들어온 청량음료 같은 바람이 칙칙했던 여름의 눅눅함을 쓸어내고 고슬고슬하여 우선 잠자리가 개운했다. 가을이 멀지 않다는 예고의 신호가 밤이면 더욱 또렷하게 묻어왔다. 얇은 혼이불이라도 덮어야 했다. 아침을 먹고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미선이 찾아왔다. 노랗게 잘 익은 참외 2개를 가지고 와서 깎아놓고 이야기를 풀어놨다. 제주도에 사는 딸이 산후딸인데 가서 산후조리를 해줘야 한다면서 나더러 선동 씨를 보살펴달라는 것이다. 난감했으나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못한다고 할 수 없어 다녀오라고 했다. 나는 그날부터 미선 집으로 가서 일을 배웠다. 선동 씨는 방 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 별로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밥 해주는 일, 대소변을 보는데 거들어주는 일, 그리고 빨래하고 옷 갈아입히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밤에도 도움이 필요하여 미선이 올 때까지 그 집에서 먹고 자며 살기로 했다. 미선이 없는 집에서 선동 씨를 도와주자니 감회가 남달랐다. 젊은 시절 단둘이 야유에 나갔다가 선동 씨 청을 거절한 것이 그들의 사이를 천리 밖으로 밀어내 다가갈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만 것이다.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가. 몸도 가누지 못하고 의식조차 흐릿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만나야 하는 운명이 너무 야속했다. 그래도 어쩌랴. 짧은 기간이나마 이렇게라도 단둘이 한 지붕 아래서 지낸다는 것은 한으로 맺힌 옹의를 파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았다. 그동안은 기억이 완전히 상실되어 아내인 미선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언제 볼 것인지도 몰라 아무 때나 옷에다 봐버렸는데 차츰 나아지며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남자하고는 생활해보지 않은 내가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내게 부담을 덜 주려는지 말을 또렷이 하지 못할 뿐 손짓, 눈빛, 그리고 응어리로 하는 말로써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었다. 배고프면 밥 달라 하고 뒤를 본다고 하면 휠체어에 태워 화장실까지는 가서 변기에 앉지를 못해 내가 옷을 내려주고 뒤를 닦아주는 정도의 도움이 필요했다. 기저귀에 마구 대변을 보는 것에 비하면 수발들만 했다. 그러나 성인 남자의 뒤를 봐주는 것이 난감했다. 도우미의 의무감에 어려움을 참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10여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차도가 더 있었다. 임 선생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다 다치면 큰일이에요. 알았어요? 알아요. 선해. 고마워요. 나는 일부러 말을 많이 하도록 했다. 미선의 말로는 TV를 좋아해서 밤늦도록 보려는 것을 밤 9시 이후는 TV를 끈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늦도록 보지 못하게 했다. 내가 돌본 지 20여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가보니 선동 씨가 나와서 TV를 보고 있었다. 늦었는데 왜 자지 않고 나와서 TV를 보고 있어요? 어서 들어가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잠이 안 와서. 그는 내 손을 잡아당겼다. 손을 잡혀주었다.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미묘한 감정이 일었다. 남자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냉정을 찾아야 했다. 이 남자는 거동도 어렵고 의식도 확실하지 않은 환자 아닌가. 나는 선동 씨를 억지로 방으로 들여 잠자리를 다시 봐주었다. 그는 나를 끌어당겨 포옹하려고 했다. 나는 가만히 끌려가 그의 가슴에 안겼다. 그는 내 등을 다독이며 선혜씨, 보고 싶었어. 하는 신용 말을 했다. 가슴이 찡해왔다. 나도 그랬어요. 하는 말을 크게 하고 싶었으나 속으로만 하고 말았다. 지금 그와 나는 환자와 간병인 사이가 아닌가.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돼 하며 그의 품속을 빠져나왔다. 잘 자요. 하고 문을 닫고 나오려니 그가 서먹한 눈빛을 내 등에 꽂았다. 나도 아쉬움이 남았지만 더는 머무를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그간 보지 못했던 활기가 있어 보였다. 휠체어를 타고 세수도 하고 밥도 스스로 떠먹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며 스스로 하려고 했다. 낮에는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해서 휠체어를 끌고 아파트 주변을 돌았다. 무척 좋아했다. 말이 어눌할 뿐 금방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간호를 잘못하여 선동 씨 증세가 나빠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으니 미선에게 떳떳하고 크게 격려를 받을 것 같았다. 저녁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를 봐달라고 했다. 잠자리를 봐주고 나오려는데 손을 잡아 끌었다. 어젯밤처럼 안아보려나 하고 응해주었다. 그는 가슴을 벌려 맨살로 나를 포옹했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그는 내 손을 끌어 배꼽 아래로 내려갔다. 몸도 가누지 못한 남성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정상인이었다. 그는 침대로 나를 끌어올렸다.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몸을 요구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의 품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몸은 이미 맡겨지고 있었다.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았다. 둘의 몸은 하나처럼 밀착되어 있었다. 내 나이 48세. 아직 여성성이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정상인이었다. 그 무엇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한 묘한 희열을 맛보았다.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50이 다 되도록 지켜온 여성성을 마음에 새겨두었던 사람에게 바쳤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품어안고 있는 옹이가 녹아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그는 3, 4일마다 요구해서 이미 무너진 성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은 날이 다르게 좋아지고 있었다. 어쩌면 남성성이 회복되면서 몸도 좋아진 것 같았다.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못해도 그대로 진행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미선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니 무척 좋아하며 맘 놓고 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있다 오마고 했다. 나도 싫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선동씨지만 내가 그를 돌봐주면서 단둘이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그런데 세상사 바라는 대로 풀리기는 기대일 뿐이었다. 내 기대는 거기까지였다. 중병 환자가 그런 일로 좋아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가 신혈이 있었다.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복용시키니 차도가 있는 듯하며 열은 내렸으나 기운이 쭉 빠져 몸 가누기가 어려웠다. 기운이 없으니 말도 더 어눌하고 기억력도 다시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잠자리가 무리인 것 같았다. 무척 민망했다. 몸이 악화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큰 죄를 진 것 같았다. 50여일 만에 미선이 돌아왔다. 그동안 좋아졌다고 알린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미선을 보기가 낯뜨거웠다. 그동안 상태가 좋아졌는데 10여일 전부터 열이 나서 약을 먹고 괜찮은 것 같더니 며칠 전부터 점점 더 심하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아니야, 고생했어. 저 양반은 그렇게 변속을 잘해. 걱정하지 마. 통상 그런 것이니까. 딸 손주 봤어. 참 예쁘더라. 나는 애기 안 가져본 것 같아. 친구 덕에 맘 놓고 산후조리 잘해주고 왔어. 그 고마움 잊지 않을게. 미선이 손주 자랑을 하는데 미묘한 감정의 파동이 일어났다. 핏줄 하나 없는 외톨이라니 내 자신이 너무도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임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미선은 아주 고마워했다. 선동씨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개념치 않았다. 속으로 꺼림칙했으나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선동씨에게 가서 간다는 인사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선동씨에게도 무척 미안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죄책감을 지닌 채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서니 너무 허전하고 쓸쓸했다. 선동씨는 그 길로 병세가 악화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젊음이 지나도록 오매불망 잊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짧은 시간이지만 한때나마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로서는 내 생에 가장 보람된 한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다.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또 있을까? 그를 떠나보내고 한 달이 조금 지나서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달보기가 2달여 동안 없어서 이제 끝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짚어보니 속옷을 벗고 얼마 안 되어 그를 만난 것이다. 이 나이에도 임신이 가능할까? 또한 선동씨가 병중인데도 가능할까? 아닐 것이라고 자유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소변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올라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찍어보니 2줄 빨간 표시가 나타났다. 이 낭패를
어찌해야 하는가. 산부인과를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니 임신이었다. 이를 어떻게 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으나 결론은 감쪽같이 지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번개치듯 머릿속을 띵 하고 올렸다. 지워버려서는 안 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몸 바쳐서 주고 간 귀한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천벌받을 짓이야. 몸을 정결히 관리하며 조심해야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었다. 이것은 내게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 나 잘 키우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여자로서 임무고 책임이다.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서릿바람이 싸하게 핥아 몸이 오싹해진다. 네, 박종식 작가님의 작품 늦가을에 핀 붉은 장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